김선달의 위기일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루하루를 큰 욕심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김선달에게도 크고 작은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선달이 설악산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는 것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지요. 땅거미가 지자 그는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잘 방이 있소? 이미 행락철도 끝났고 산골이라 주막에는 손님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저녁을 먹은 뒤 주인이 내주는 방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른 날보다 더 고단했던 그는 이내 단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답답해서 눈을 떴는데 입이 무언가에 막혀 있고 자루 같은 것에 갇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덜컹덜컹 하는 것을 보니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선달은 온몸이 달달 떨릴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자기를 들쳐매고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남자들 같은데 아무도 말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내 방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 김선달이 바닥에 쿵 하고 내던져졌습니다. 어이쿠 아야, 이놈들이 내가 짐짝인 줄 아나. 조심조심 다루지 않고. 김선달은 비명을 질렀지만 입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봤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원수진 사람은 없고 죽을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죽더라도 내 집 안방에서 죽어야지. 객사하면 집에도 못 가는 것 아닌가. 내 식구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 줄도 몰라. 제삿날도 못 챙길 거고. 아이고, 발도 유람 좋아하다가 객사하니 누구 원망도 못하겠구나. 김선달은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묶어놓은 자루를 풀고 벗겼습니다. 자루에서 나온 김선달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씨름 선수처럼 덩치가 큰 남자 둘이서 김선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김선달에게 비단 바지와 저고리를 입혔지요. 그리고 그 위에 결혼식 때 입는 사모관대를 입혀주었습니다. 김선달이 무서워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이미 혼인해서 처자가 있는 몸이오. 한 사람이 조그만 칼을 김선달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룻밤만 신랑 노릇을 하면 되니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이 칼이 당신 명줄을 잘라놓을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이 안 됐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시오. 당신 운명이 이런 걸 어쩌겠소. 김선달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액땜의 희생양이 되나?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주위를 침착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걸핏하면 점을 치는 것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꼭 점을 쳐서 좋은 날짜와 시간을 골라 그날 그 일을 했지요. 또 아기가 태어나면 맨 먼저 점쟁이가 사주를 보았습니다. 만일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문제가 없지만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점쟁이가 시키는 방법으로 액땜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가난한 사람들도 굿을 하느라고 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김선달이 당한 보쌈은 포대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사주가 안 좋은 처녀들은 모르는 남자를 포대쌈 해다가 한밤중에 몰래 혼례를 올리고 이튿날 남자를 내다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처녀의 팔자가 좋아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제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큰 죄이지요. 제 자식 잘 되라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잔인한 사람들의 덫에 김선달이 바로 걸린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혼이 날 때 입는 사모관대를 쓰고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상 앞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나타났지요. 부모나 일가 친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도둑고양이처럼 조용조용 혼례를 치르고 김선달을 방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선달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밖에 지켜 서 있었지요. 초조해진 선달은 방구석에 차려놓은 술상에서 술병을 통째로 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밖에는 사내들의 감시가 살벌하니 도망은 꿈도 못 꾸겠구나. 처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황천길이야. 이제나 저제나 신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신부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후에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치를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요. 신랑의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은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어서인지 모습이 아주 고왔습니다. 김선달이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지요. 갑작스레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무계하구려. 내 이미 처자가 있는데 또 장가를 가다니. 그러나 혼례식을 올렸으니 우리는 엄연한 부부가 된 셈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대를 보니 내 일찍 그대와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안타깝소.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신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주가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신 부모님께서 그만 이런 일을 만드셨나 봅니다. 자기 자식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서방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법이요. 내 그 심정은 이해하나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을 어찌할꼬. 내 사주는 어찌 이리 박복하단 말인가. 김선달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옷 저고리 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죄송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폐물입니다. 서방님을 납치해 온 사람들은 저희 집 하인이 아니고 이런 일만 맡아 하는 사람들이라 들었습니다. 혹 많은 돈을 준다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 되어 부디 살아 돌아가십시오. 폐물을 보자마자 김선달은 무슨 수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기뻤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폐물을 품속에 넣어두었지요. 창문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나오시오.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석에 앉아있던 신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저승에서 만난다면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하인들은 김선달을 자루 속에 넣고 주둥이를 묶은 다음 지게에 짊어지고는 어디론가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아마도 험한 산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달이 자루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잠깐 급한 볼일 좀 보게 해주시오. 제발 부탁이요. 지게를 졌던 하인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볼일을 본다니 겸사겸사 쉬었다 가세. 그 사람 보기보다 무겁구먼. 그러다 내 빼면 어쩌려고? 우리가 이깟 한 사람을 못 당하겠나? 죽을 때 죽더라도 볼 일은 보게 해줘야지. 선달이 자루에서 나와 보니 그곳은 잣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선달은 볼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사내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쩌다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소. 착한 일을 하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사람 죽이는 일이 직업이라니 참 딱도하시오. 저승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소? 김선달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내가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승에 불구덩이가 있는지 봤어? 있다면 그것도 제 팔자소관이겠지. 당신이 포대쌈을 당해 죽는 운명인 것처럼 말이야.
다른 사내가 말했습니다. 누군 좋아 이 짓을 하는 줄 아오.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 하는 수 없지. 김선달이 물었습니다.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오. 역지사지 처지를 받고 생각해보구려. 그런데 이런 일하고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요? 우두머리 사내가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 왜? 돈이라도 주려고? 그럼 내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이면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줄 수도 있지. 사내들이 깜짝 놀라 김선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은 어느새 예전의 배짱을 되찾아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내 배물을 줄 테니 나를 놓아주고 이 일에서 손을 떼시오. 하인들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 사내가 김선달을 다시 자루 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어서 가자. 한참을 더 간 뒤였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든 김선달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보우, 날 마을이 가까운 곳에 풀어주시오. 내 폐물을 나누어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멀리 가서 살면 되지 않소. 그러자 하인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쯤 내려놓지. 하인의 목소리와 함께 가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루의 주둥이를 열고 김선달을 나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험한 일을 누군들 좋아서 하겠소. 정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지 보여주시오.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약조해 줄 수 있소? 나를 살려보내겠다고. 물론이요. 이 길을 따라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거요. 선달이 폐물 주머니를 내보였습니다. 이것을 나누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겠소? 사내들은 김선달이 보이는 돈주머니를 빼앗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뭐라고? 그 친구가 기어이 출세를 했네 그려. 김선달은 친구인 배서방의 주막에 갔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그가 바로 박민조라는 것이었지요. 박민조와 봉이 김선달은 가까운 중마고우였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한 훈장님 밑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는데 선달과는 달리 민조는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암자에 가서 몇 달씩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과거 날짜 전에 미리 한양에 올라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김선달이 선달벼슬을 얻어올 때 그는 과거에 낙방하고 자취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 후 소식을 몰라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지방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군. 참 잘 되었어. 그런데 언제 부임을 했다던가? 김선달이 배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2~5달 정도 되었나 봐. 뭐라고? 그렇게 오래되었어? 대답을 듣는 순간 김선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게 기별을 안 한단 말인가? 이 친구 사또가 되었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섭섭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선달은 갑자기 겨우 선달벼슬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권세 있는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등을 쳐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꼴이 싫어 유람이나 다니며 벼슬길과 먼 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지요. 김선달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아니야. 사또가 되었다고 거만해져서 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달은 소식 없는 친구가 더 괘씸해졌지요. 어릴 적에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우정이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친구여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졸 2명이 김선달의 집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관가에서 나왔습니다. 김선달님 계십니까? 방에서 포졸들을 본 김선달 아내가 깜짝 놀라 소곤거렸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지요? 포졸들이 오다니.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어서 나가 보구려. 난 아무 죄가 없소.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 물었습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김선달은 왜 찾으시지요? 우리 사또님께서 김선달님을 모셔오라 분부했습니다. 김선달이 마루로 나가 물었습니다. 사또님이라니? 박민조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선달이 높으신 사또 이름을 마구 부르자 포졸들은 머쓱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선달이 다시 물었지요. 네, 자네들 사또와는 중마고일세. 사또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는가? 배앓이로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좀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선달은 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 녀석 근사하게 축하를 해주어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선달이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생했군. 내 바쁜 선약들이 있어 며칠 뒤에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전하게. 그런데 잠깐 기다리게. 김선달은 뒷곁으로 가서 쥐똥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쥐똥들을 물에 씻은 다음
참기름을 발라 하얀 문종이에 정성스럽게 쌌지요. 이건 금강산 스님이 내게 준 약이네.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니 사또께 드시라고 하게. 자네 사또가 어릴 때부터 배앓이를 자주 했거든. 포졸들은 약을 공손히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동원에서 김선달을 기다리던 박사또는 포졸들이 내미는 약을 받았지요.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인정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았군. 그런데 약이 꼭 쥐똥같이 생겼단 말이야. 사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약을 한 봉지 털어 넣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한동안 입안에 머물러 있었지요.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요? 박사또는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는 배를 움켜쥐고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뒷간에 도착하기 전에 설사가 먼저 나오고 말았지요. 사또가 바지에 설사를 해버렸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조바심을 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이 준 쥐똥 같기도 하고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의원을 불러 약을 내밀었습니다. 이 약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아볼 수 있겠나? 쥐똥을 받아든 의원은 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루를 내어 혀로 맛을 보기도 했지요. 한참 생각을 하던 의원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약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또. 그럼 뭐란 말이냐? 짐승의 똥 같습니다. 염소똥이나 쥐똥 같은데. 사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난 척하며 의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또는 아픈 배를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이 친구 장난이 너무 심하구먼. 내 이제 고을의 수령이 되었거늘 아직도 나를 벌거숭이 옛 친구로만 여기다니. 이걸 어떻게 혼내준다. 궁리에 궁리를 하던 사또는 이튿날 포졸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포졸이 득달같이 김선달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김선달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은 김선달은 괜스레 실실 웃음이 났지요. 박민조 사또가 쥐똥을 먹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재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포졸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엊그제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김선달이 집으로 가니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께서 이 서찰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김선달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약을 보내주어 고맙네. 역시 중마고우는 다르군.
어서 포졸들과 함께 달려오게나. 내 아껴두었던 국화주를 대접함세. 김선달은 좋아서 입이 활짝 벌어졌습니다. 당장 가야겠군. 향긋한 국화주 냄새가 입안에 벌써 가득하구먼. 김선달은 포졸들과 관가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박민조 사또가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게. 자네는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군. 사또 나으리가 된 것을 축하하네. 우정어린 인사가 끝난 뒤 사또가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술상 대령하라.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이 고기와 떡, 술을 한 상 가득 차려내왔지요. 박민조가 병풍 뒤에서 청자로 된 술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내가 아껴두었던 것일세. 가만 생각해보니 자네와 나만큼 특별한 사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서 자라며 동문수학했으니 수십 년 내력을 다 알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 죽어갈 사람들 아닌가. 예끼 이 사람. 그런데 부임한 지 2달이 넘어 내게 기별을 하나? 김선달이 뾰루퉁해져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나는 물을 갈아 먹으면 꼭 며칠 동안 달이 나서 고생하는 것을. 이번에는 부임해서 이곳 사정을 파악하느라 바빴고 배탈도 나서 고생했네. 그래서 늦은 것이지. 이 사람 어린애처럼 돌아지기는 천하의 김선달답지 않군. 사또가 차근히 설명하더니 청자 술병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자, 내 미안하게 됐으이. 귀한 술 마음껏 먹고 화 풀게나. 김선달이 술을 덥석 받아 얼른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왜? 사또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술 맛이 좋지. 이 사람? 이거 웬 찌릿내가? 혹시 오줌 아니야? 퇴퇴. 연신 구역질을 해대는 김선달을 보고 사또는 여전히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간밤에 누가 거기다 오줌을 누웠나? 그는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사또는 일어나 엉덩이 춤까지 덩실덩실 추는 게 아니겠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더니 제주꾼 봉이 김선달이 나한테 당했군 그려. 김선달이 부르르 화를 냈습니다. 손님 대접이 너무 과하군. 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야. 가뜩이나 배탈나서 아픈 사람에게 쥐똥을 먹게 한 사람이 누군데? 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가? 시작은 자네가 먼저 했어. 너무 좋아하는 사또를 보고 김선달은 어이가 없어 픽 웃었습니다. 참나, 사또가 채신머리 없이 굴기는. 사또가 곁에 있던 술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안식구가 담은 두견주일세.
우리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지난 일이나 이야기해보세. 혹시 이것도 오줌을 섞은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나. 김선달이 옷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금강산에서 돌을 닦는 도인에게서 얻은 약일세. 혹 자네를 만나면 주려고 간직했던 것이지. 며칠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고 하니 먹고 건강해져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나. 고맙네. 내 친구가 고을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군. 부디 선정하시게. 정치가 어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자네의 지혜로 나 좀 도와주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해주고. 정말 그래도 되겠는가? 그렇고 말고 꼭 바른 말을 해주게 부탁하네. 두 사람의 다정한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봉이 김선달래 녹두죽집. 오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평양에서는 대동강이 유명하고 대동강에서는 을밀대가 유명했습니다. 을밀대 가까이에 있는 나루에서 녹두죽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봉이 김선달이었지요. 김선달은 나룻배에 곡물을 싣고 오는 시골 농부들과 곡물을 사러 오는 장사꾼들과 나루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건달들을 상대로 녹두죽을 팔았습니다. 그 밖에도 김선달래 녹두죽 소문을 듣고 도성에서 먹으러 오는 점잖은 손님들도 덜어 있었지요. 그만큼 김선달래 녹두죽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먹고 난 한참 후에도 은근한 맛이 입안에 돈다고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러나 녹두죽이라는 것이 녹두와 쌀과 소금물을 적절하게 섞어 끓인 것 이외에 별다른 데가 있겠어요. 사실 김선달래 녹두죽은 김선달의 말 맛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선달의 입담은 도성에서도 소문나 있었지요. 능청스러운 데다가 간드러지고 정답고 교활하고 앞뒤 상하를 가리지 않는 김선달의 입담을 듣고 꼬박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점잖은 손님들이 더욱 그랬지요. 우리 녹두죽을 말하자면 다른 집 녹두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녹두죽이란 본래 거둔 지 얼마 안 된 녹두에 연백평야의 햅쌀에 참깨 한 종지에 소금에 간장에 별이 떠오를 때 퐁퐁 솟아오르는 모란봉 약수를 떠가지고 와서 신새벽에 가마솥에 넣고 끓여야 제맛이 난답니다. 또 그렇게 끓인 녹두죽도 대동강 서편으로 낙조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낙조를 보고 한 숟갈 떠먹어야 맛다운 맛이 나는 법이지요. 우리 집 녹두죽은 바로 그런 녹두죽입니다. 점잖은 손님들은 김선달의 말을 듣고 낙조 시간에 몰려왔어요. 그들은 낙조를 보면서 녹두죽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지요. 그런 김선달래 녹두죽집에 지난해 봄부터 단골로 오는 산골 양반이 한 사람 있었어요. 양반이래야 녹두집에 와서나 행세하는 양반이지 사실은 지체도 없고 학식도 없이 산골 돌밭이나 산판을 가지고 거드럭거리는 졸부였답니다. 그는 석양이 좋은 방에 들어 녹두죽을 먹으면서도 어느 양반보다도 더 배를 내밀고 어느 구두쇠보다도 더 돈에 벌벌 떠는 자린고비였지요. 산골 양반이 김선달래 녹두집에 오는 것은
삼판에서 찍어낸 나무들을 대동강 물줄기를 타고 배로 실어내와 원목 장수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였어요. 산골 양반이 나무를 팔러 배편으로 올 때면 을에 소작인들이 두세 명 따라왔습니다. 산골 양반은 소작인들에게 나무를 나룻가로 나르고 쌓는 고된 일을 시켰지요. 소작인들에게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도성 사람들은 김선달래 녹두집에 들어설 때면 대개 또 녹두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녹두죽이라고 하면 역시 김선달래 녹두죽이 으뜸이지. 주인장, 뜨끈뜨끈한 녹두죽 한 그릇 주시오. 하고 말하는데 산골 양반은 또 녹두죽이나 한 그릇 팔아주고 가볼까. 헌데 이 집 죽은 맛도 별 게 없으면서 비싸기는 너무 비싸서 탈이란 말이야. 여보 주인장, 거 죽그릇을 좀 후하게 뜨라고. 무슨 사람이 단골을 몰라보고 그렇게 인색해. 단골들이 없고서야 이 집이 계속 문을 열 수 있겠느냐고. 아, 제가 인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지요. 봉이 김선달은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위가 상해서 한번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랑비가 슬슬 내리는데 산골 양반이 또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지요. 여보 주인장,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임잔에 죽을 팔아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네. 죽을 좀 후하게 떠주게. 사람이란 게 경우가 있고 정이 있어야지. 오는 정이 없으면 가는 정도 없는 법이라네. 산골 양반은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듯이 흰소리를 했지요. 김선달은 슬슬 부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죽을 후하게 뜨라는 말에도 비위가 상했지만 소작인들을 바깥에 세워둔 주제에 정이 오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더욱 화가 치밀었지요. 한번 화를 내면 그칠 줄 모르는 것이 김선달의 성미였지만 이날은 입을 다물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소작인들이 배를 쫄쫄 고른 채 강둑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소작인들에게 죽을 한 그릇씩 퍼다 주라고 일렀어요. 그러자 머릿속에서 퍼뜩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엌에 어제 팔다 남은 쉰 죽이 있었어요. 그 쉰 죽을 산골 양반에게 먹이자는 생각이었지요. 김선달은 부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산골 양반 오셨다. 평양에 오실 때마다 들르시는 단골이니 죽그릇을 후하게 뜨도록 해라. 그리고 초는 치지 말아라. 부엌에서는 김선달의 말뜻을 냉큼 알아듣고 초는 치지 말라고요? 하고 받았어요. 산골 양반이라 싫어하실 게다. 예, 알았습니다. 산골 양반이 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째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내 죽그릇에만 초를 치지 말라는 것인가? 평양 양반들 그릇에만 초를 치라는 것인가? 산골 양반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 어떤 사람 죽엔 초를 치고 어떤 사람 죽엔 초를 안 쳐주는가? 장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초는 잡수실 줄 모르는가 싶어서 그랬소이다. 얘들아, 산골 양반님 죽에도 초를 한 방울 쳐드려라. 그건 또 무슨 소린고? 누굴 정말 시골뜨기로 보나? 뭐, 초를 한 방울만 쳐보내라고? 내가 살긴 산골에 살아도 초 맛을 모르는 시골뜨기는 아니네. 아이고, 예, 잘못했습니다. 얘들아, 산골 양반님 죽에 초를 좀 많이 쳐드려라. 예, 알겠습니다요. 부엌에선 더욱 신이 나
예 소리가 낭낭하게 퍼져나갔지요. 곧 죽그릇이 방에 들어갔어요. 산골 양반은 녹두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탈바가지처럼 찌푸렸어요. 쉰죽을 떠먹었으니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봉이 김선달은 더욱 능청스럽게 대꾸했어요. 아이고, 거보십시오. 산골 양반님이라 역시 초맛을 잘 모르시는군요. 천만에 내가 왜 초맛을 모르나. 무슨 음식에나 초가 안 들어가고서는 먹지 않는 나네. 음식에는 초가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는 법이지. 산골 양반은 쉰죽을 숨도 쉬지 않고 마구 퍼먹었어요.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듯이 한마디 했지요. 이런 죽은 낙조를 보면서 먹어야 제격인데 오늘 비가 내려서 아쉽군 그려. 하지만 강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먹는 것도 한맛은 맛이지. 산골 양반은 녹두죽 값을 치르고 나갔어요. 산골 양반의 그림자가 나루 쪽에서 사라지자 봉이 김선달은 한마디 거들었지요. 집에 가서 한바탕 토하는 것도 맛은 맛이지. 서울 구경 나선 봉이 김선달. 어느 날 김선달은 세상이 하도 심심하고 심심해서 서울 구경을 나섰어요.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광화문 내거리에 이르니 시뻘건 흙을 쭉 깔아놓고 통행을 막고 있었지요. 웬일인가 하고 옆 사람에게 알아보니 왕의 행차가 곧 지나갈 모양이라고 했어요. 김선달은 왕의 행차를 구경하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행차가 언제 지나갈 것인지 물었어요. 옆 사람은 별로 자신이 없는 듯 시큰둥하게 점심때쯤이 되지 않겠냐고 했지요. 점심때쯤이라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김선달은 종각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포목점, 지전, 곡물상들이 길 양쪽에 줄줄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느라고 이 가게에 기웃, 저 가게에 기웃, 기웃기웃 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도 한 구경거리다 싶어 김선달은 천천히 가게에 진열된 물건들을 유심히 보며 걸었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좁은 골목으로 닭전이 나왔어요. 울 안에 닭이며 꿩, 오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빗자루 같은 상투를 틀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닭장수는 툭 튀어나온 두 눈을 굴리며 시골서 올라온 듯한 손님을 능청스럽게 구슬리고 때로는 공가를 치면서 사라고 닭달질을 치고 있었어요. 김선달은 닭장수가 시골 내기라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선달은 곧 객주집으로 들어가 시골 농투성이 차림으로 갈아입고 닭전으로 갔지요. 김선달은 닭전 앞에서 한참 쭈그리고 있다가 불쑥 벼슬이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 양반, 저게 무슨 새요? 닭장수는 김선달을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시골 중에서도 깊은 시골에서 올라온 자다 싶어서 그 새를 처음 봅니까? 그게 바로 봉이라는 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닭장수는 닭전을 수십 년간 운영했지만 수탉을 모르고 그것이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함경도 끄트머리에서 내려왔던가 태백산 속에서 화전을 하다 온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지요. 헌데 말씨로 보면 또 그런 벽지 사람만도 아닌 듯 했어요. 닭장수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김선달은 감탄조로 그러니까 저게 봉이란 말이지요? 했지요. 바로 봉이라네, 봉. 그럼 값이 얼마오리까? 단돈 20냥이라네. 자네가 사고 싶나? 닭장수는 닭을 사지도 못할 녀석이 띠껍게 군다는 투로 말했어요. 아, 거 비싸구만.
하긴 닭값이 비싸봐야 서푼인데 20냥이라니 엄청난 값이었지요. 그렇지. 봉값이 닭값하고 같을 수가 있겠나? 옳은 말씀 있죠. 성현이 나야 봉이 난다고 공자님도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김선달은 닭장수의 말에 맞장구를 쳐놓고 주머니 속에서 20냥을 꺼내 수탉 한 마리를 샀어요. 김선달은 수탉을 옆구리에 끼고 왕의 행차가 지나간다는 종로 내거리로 나갔지요. 점심때쯤 되어 나졸들이 선두에 서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벽제 소리를 지르며 오고 그 뒤쪽에서 왕의 행차가 오고 있었어요. 김선달은 이때다 싶어 수탉을 안고 길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갔어요. 나졸들은 번개같이 김선달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김선달과 나졸들 간에는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왕의 행차가 멈추어 서고 왕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어요. 신하들이 달려갔다 오더니 어떤 시골 사람이 상감님을 뵙겠다고 떼를 쓰는 중이라고 아뢰었어요. 왕은 어허 참 하고 너털 웃음으로 웃으며 시골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요. 이윽고 수탉을 가슴에 안은 김선달이 왕의 앞에 와 엎드렸어요. 너는 누구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이냐? 예, 소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선달이옵니다. 생전 처음 서울 구경을 왔다가 상감님이 행차하신다옵기에 뵙고자 했습니다. 헌데 바로 전 소인은 봉을 파는 장사꾼을 만났지요. 성현이 날 때 봉이 난다는 말을 들었기로 소인은 상감님께 드리기로 이 봉을 샀습니다. 값 없다 생각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인은 언제나 상감님의 크나큰 은덕에 힘입어 자식 낳아 기르며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고 감격해 왔사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며 수탉을 건네주었어요. 수탉을 봉이라고 사다 바치는 김선달이 우스워 왕은 너털 웃음을 종로 내거리가 울리도록 웃었지요. 신하들도 모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답니다. 왕은 웃음소리가 그치자 김선달을 내려다보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내 뜻이 참으로 갸륵하다. 그런데 그 봉은 어디서 샀는고? 예, 종로 뒷골목 닭전에서 사왔사옵니다. 그래, 그 봉을 판 장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아직도 닭장에 있으리라 생각되옵니다, 마마. 여봐라. 왕은 사령들을 불렀어요. 사령들이 즉시 대령했지요. 너희는 곧 이 사람과 함께 봉을 판 사람을 잡아오너라. 왕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달려갔어요. 선양짜리 닭을 20냥에 판 닭장수는 횡재했다고 기뻐하며 오늘 저녁에는 쇠고기나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사령들이 몰려들었지요. 닭장수는 사령들에게 붙들려 왕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 봉을 판 놈이 너냐? 장사꾼은 이미 사태를 알아채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지요. 어째서 닭을 봉으로 팔았는지 말해보거라. 왕의 호령은 추상 같았어요. 예, 바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자를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닭을 보고 무슨 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닭을 모르고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농담으로 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참말로 알아듣고 얼마냐고 묻기에 20냥이라고 했더니 그냥 두말 없이 사갔습니다요. 저는 저자가 상감님께 올리려고 닭을 산지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상감님의 너그러우신 처분만 바라옵니다. 닭장수의 말이 끝나자 냉큼 김선달이 나섰어요. 거짓말이옵니다.
300냥이라기에 300냥을 주고 샀사옵니다. 20냥이라고 했으면 소인이 속을 리 없습니다. 이번에는 닭장수가 일어나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20냥에 팔았다고 소리쳤지요. 김선달과 닭장수는 300냥에 샀다거니 20냥에 팔았다거니 옥신각신했답니다. 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왕은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판 닭장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왕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닭장수가 매우 괘씸했지요. 왕은 노기를 띠고 말했어요.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선량한 백성을 속여 배를 불리려는 내 놈은 당장 능지처참을 할 것이로되 내 오늘은 즐거운 사냥을 가는 길이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당장 저 농민에게 300냥을 도로 주고 사죄하여라. 만약 내 명을 어길 때는 목을 쳐서 만 사람에게 징계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닭장수한테서 300냥을 받고 수탉을 돌려주었어요. 결국 닭을 봉으로 판 것은 닭장수가 아니라 김선달이 된 셈이었지요. 서울 구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감도 별다른 사람은 아니더라고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봉 때문에 얻은 280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